네, 저 둘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기출된 문제를 한번 짧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좀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또 이제 볼 필요가 있긴 당연히 뭐 세세하게 또 평가를 하셔야겠죠. 우선 제가 답안을 제가 예시 답안 먼저 한번 펼쳐 보시면요.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이 답안지를 작성한 거는 이제 이래요. 뭔가면 정 뭐 난 모르겠다 싶으면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이대로 갖다 옮기는 답안 그런 걸 예상하는 거고요. 또 본문 내용을 책에 있는 기본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또 찍어와서 길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수험생들이 줄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실전 답안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10페이지인가 몇 구잖아요. 이게 저기 보면 첫 번째 실제 답안을 고려해서 작성했다. 줄 띄우기 포함해서 261줄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10페이지짜리니까 아마 줄은 300줄이 좀 넘죠. 300줄인가 한 300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빈칸 포함 글자 수인데 이게 줄에 따라서는 50개 빈칸 포함해서 근데 또는 들어간 줄은 아마 44개 정도 빈칸까지 포함해서 돼요. 그럼 보면 제가 학생들 쓰는 걸 한번 이렇게 글자 수를 세 보면 빈칸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45개 전후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날림으로 쓰시는 분들은 한 35개를 갖다 한 줄 쓰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45개에서만 50개 정도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뭐 답안지 10장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앞으로 뭐 저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수험서 2단의 서술을 보여주는 건데 그 2단의 서술에서 첫 번째 법리를 갖다 쓰는 거에서 그냥 그걸 갖다 무조건 수험서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온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저는 뭐랄까 지향을 해요. 그래서 한 거고요. 여기는 뭐 2번 예시 답안은 강사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면피성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관적 판단인데 제 실력 맞습니다. 예, 저는 요만큼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내 실력이 뭐 낮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만큼 저를 벗어 보이는 거고요. 다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행정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체 견해 대립이 심하고 서로 이래가지고 교수님이 써온 답안지도 어떤 교수 집어서 이게 뭐야? 이런다는 거니까 또 그런 것도 또 한번 고려해 두시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면피성인가요? 그래서 본인의 답안과 이거는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실망하실까봐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답안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실망할 것은 못 됩니다. 교수님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한 것이 행정법입니다. 그런 말을 썼고요. 자, 한번 풀을 해봐요.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요. 요게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좀 작아서 보기가 힘들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면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는 게 규범 해석론을 배우는 거, 해석해서 적용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즉 그중에서 법규범 중에 행정법. 그러니까 참조 조문을 주면 이게 그냥 참조니까 뭐 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이걸 가지고 놀면서 옆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어떤 법종 물론 처음에 시험에서는 그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한번 쭉 빠르게 스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제1문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을 보세요. 가로에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조심해야죠. 그죠? 기본이 되는 그 케이스를 놓고 각각 해서 사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이제 빠르게 쭉 읽게 될 거예요. 빠르게 쭉 읽고 그 다음 참조조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참조조문을 먼저 볼게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36절을 보세요. 일단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관련 앞에서 봤을 때 임목 벌처가 문제되고 있는 거를 알고서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 법률이 있고 그거를 또 그 하위 법규인 시행 규칙이 있네요.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봐야죠. 36절을 보니까 1항 셋째 줄로가 끝으로 가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받아야 한다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체를 보세요. 첫 번째 줄 산림 안에서 채취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이게 대표적으로 이 행위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문제에서. 즉 국민 입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기속행위나 재량행위나 어느 면으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애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갖고는 몰라요. 근데 환장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은 행정권한청을 정해놓고 있어요. 행정권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이고, 요건 아무것도 안 정해놨네요. 자, 계속 가봐요. 자, 2번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는 행정청 같은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줄 문화재, 중요시설 보호,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산림 보호하는 필요한 지역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는 옆으로 쭉 가보니까 허가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허가 제도의 예외를 정하고 있나 봐요. 이 사항과 상관없는 조항이에요. 왜 여기는 그런 대통령령 지역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나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항은 상관없어요. 자, 3항으로 갔더니 주어가 행정청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 요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봐요. 제1항에 따른 임목 벌채 허가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성 등 농림축산부량을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래요. 아이고, 요건은 없고 같은 농림축산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랍니다. 그거 하나고 농림축산부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려. 그게 하나 요건이고요. 그죠? 그 옆조문으로 가니까 그 타당성이 또 인정돼야 된대요. 참 특이해요. 그러면 허가를 하여야 한대요. 허가를 하여야 한다면 놓고 보니까 참 난리 났어요. 문장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뜯어보면 권한청은 임목벌채를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면 그럼 이제 정하는 사항이 정해지면 하나보다 타당성이 인정된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보는 법조문은 두 가지 종류예요. 요건이 하면 허가해야 된다. 요건이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예요. 같은 건데 재량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라는 거예요. A, B 요건이 갖추면 허가해야 된다. A, B 요건이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A, B 요건만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언어로 포착할 수는 없겠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허가를 할 만한 사항은 허가해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타당성이 들어왔어요. 이런 게 법서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이런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책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을 봐요. 시행규칙을 보니까 44조에다 그 부령으로 정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네요. 그죠? 그 부령에 정하면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무슨 요건을 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2항을 보세요. 가관이에요. 얘들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각호 사항을 조사 확인하래요. 딴 말이 아니라 그냥 다음 각호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밑에 보니까 1, 2, 3, 4, 5. 그래, 이런 요건이 있으면 맨 마지막 줄로 가요. 허가를 해야 한다니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허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 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 각호 사항, 이 요건을 정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 딱 정해내네요. 근데 그 조문도 또 위에 봐봐요. 밑에서 위에 세 번째 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는. 또 요런까지 참 웃겨요. 계속. 그러면서 밑에 보면 벌채구역 경계 표시 뭐 이렇게 나와요. 쭉 요런 거에 자, 가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은 사업상 필요해 자신이 소유하는 산림 멀마미터에서 벌채라고자 한대요. 그래서 36조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임목벌채 허가 신청하였다. 요 네모 한번 쳐보세요. 네모하면 핵심은 지금 갑이 임목벌채 허가했어요. 자기 땅에서. 재밌는 거는 자기 땅에 있는 것도 맘대로 못하네요. 예외적으로 공익이 있으면 이렇게 금지하기도 하죠. 우리의 재산권은 자유는 무제한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재산권은 자유권만큼 무제한적이진 않아요. 소유권도 무한 최대한 보장하는데 공공복리의 사회 기속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봐요. 근데 이렇게 허가 신청하는 와중에 이런 사항이 들어있네요. 이에 대해서 인근 사찰 신도가 그 벌채를 하면 사찰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환경이 내가 누릴 환경이 침해된다는 얘기죠. 이 민원의 의미가. 그러니까 허가 내지 말라 이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그러나부터 쭉 가면 요건을 갖추었대요. 요건을 갖추었나 봐요. 요건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요건이 근데 1, 2, 3, 4온 것 같아요. 자, 요건을 갖췄으면 허가였다. 그러나부터 허가였다를 네모를 또 쳐보세요.
크게 보면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를 한 거고 지금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사람들인지 법률상 이익을 누릴 사람들인지 하여튼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는 했대요. 자,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1번 문제, 2번 문제는 사실 크게 사안에 갖고 올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쟁점도 명확하고요. 자, 1번 그냥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보세요. 1번. 을시장은 허가를 한 다음이네요. 허가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A 사찰 쪽에서 봐서는 안 보이게끔 반대편, 네 가진 사안의 그 반대편만 잘라라. 이렇게 권고를 했나 봐요. 서면 권고. 이게 서면으로 권고했다는 건 권고의 핵심이 있고요. 권고는 뭘 쓰는지 벌써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고는 행정지도니까 일단은 행정지도로 쟁점을 잡아간다 이거예요. 거의 문제 중간. 의뢰시장이 이러한 권고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는 거는 권리구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살핀 거예요.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행정지도 받을 때 행정지도 안 받은 것보다는 기분이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냐. 법하게 하는 게 뭐야.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구제하는 거지. 그거 그냥 넘어갈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대요. 허가를 받고서 지금 내 땅에서 지금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이씨 그럼 이걸 내가 이쪽에서 안 하면 말 안 따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면 급기야 권고행위 취소를 구한 소를 제기했다네요. 그죠? 이 행정지도가 대상이 되느냐 묻는 건데 소송의 적법성을 물었어요. 또 딴 얘기 한번 살짝만 더 드리자면 그럼 소의 적법성은 무엇인가를 쭉 논하고 소의 적법성은 요건은 무엇인가 쭉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치 없는 얘기예요. 배점을 보면서 요거는 서면 권고가 과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만 논하면 되는 거예요. 15점을 줬네요.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 거의 한 30줄을 최대한으로 잡았어요. 요 자체는 아마 30줄을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서면 권고라고 했지 행정지도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서면 권고를 행정지도라고 하는 논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행정지도 중에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면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논증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안에서 이 법조문을 갖고 노는 거예요. 어디도 서면 권고에 근거 넣고 서면 권고를 해서 불이행했다고 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지 않다. 요 말만 딱 해주면 돼요. 자, 포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포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면 딴 사람들은 이게 사고가 잘 되지 않으면 2단의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단의 서술을 하면서도 자기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꾸 포섭 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하면 포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포섭이 대단하다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서 막 말만 늘리는 게 포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수님 다 아세요. 핵심은 뭐예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다? 자, 그게 뭐다? 그럼 학설과 판례. 자, 그러니까 1번부터 봐요. 1번은 서면 권고의 법적 성질을 행정지도로 끌고 내려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그럼 이제 행정지도로 왔으니까 행정지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 제기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드러내서 좋을 말은 사실상 강제력이겠죠. 그리고 뭐 학설 판례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 두 번째로 문구를 잘 보세요. 법령에서 행정청의 지도나 권고의 불이행 시 의무부를 예정하고 있거나 불이익 처분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으로 하는 등. 이건 예신 거고요. 핵심은 행정지도가 상대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불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는 불이익 처분의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안에서 근데 검토는 이제 한번 해주고 나가는 거죠. 최대한 압축해서 좀 좋은 말을 많이 썼다고 스스로 자뻑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실상 강제력을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본질에 반한다. 형성소송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이건 나중에 뭐 혹시 배울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긴 말이고. 사실상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보충적 사실상 강제력이 좀 심해진다면 공권력에 대한 보충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지 않느냐 헌법소원. 그게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맞지 왜 항고소송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안 해결 가가지고 좀 허무하죠.
내가 지금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 즉 서면 권고에 불이행이 의무를 부과하는지 그런 걸 아무 찾아봐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해서 끝난 거예요. 항상 사안 해결 마지막 문장은 질문과 수미 상관이 되도록 끝내는 거는 약간의 뭐 사소하지만 스킬이고요. 요걸 쓰면서도 너무나도 참 찬찬하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우선 행정소송법 대상적 격에 대한 처분 등의 개념을 논의가 있으니까 쭉 써주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근데 처분의 개념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쟁성법적 개념 쓰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형성소송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처분의 기준을 그분들이 보기에는 줄인다고 보는 거야. 이런 처분 등이라고 했잖아. 쟁성법적 개념으로 새롭게 봐야 돼. 하여튼 확대해보자. 이랬을 때 나오는 게 그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려면 이 논의가 끝나고 행정지도 다음 편에 나와야 돼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15점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상 그 권리 구조를 확대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검토해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근데 굳이 나는 줄여서라도 쟁성법적 개념을 쓰고 싶다 그런다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나오고 봐.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행정지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자 다시 하자. 쟁성법적 처분 개념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다 보면 이거는 항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 쓰신 분들이 아마 정말 찬찬하시고 진짜 논증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맞는데 약간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거죠. 좀 안타까워요. 아마 답안지 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기가 아마 힘들으셔가지고. 자, 그다음 2번. 2번은 더더욱 쓸 말이 없어요. 아니 사안을 보고 자세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막 급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고. 처치면 쓰는구나. 그럼 처치면 일반론 막 신나게 썼어야 돼요. 처치면 일반론도 물론 여러분들은 크게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허용 여부로 들어가서 허용하겠다, 허용 안 하겠다, 일부만 허용하겠다, 절충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뽀다구는 좀 안 날 수 있어요.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건 15점인데 15줄도 아마 채 안 되게 썼을 거예요. 전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아는 걸수록 여기서 뭐 잘난 척해서 지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글로 여기서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갈 말 다 들어있거든요. 전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 소재 보시면 아닌 듯 하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추가 변경의 의의를 썼어요. 이러이러한 게 추가 변경의 의의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 분쟁의 이례적 해결과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지를 썼어요. 그리고 사안이 지금 이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학설은 항상 짧게 썼어요. 핵심만 쓰고요. 근데 판례는 허용 여부에서 허용하고 어느 범위에서 허용하는지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밑에 연달아 썼습니다. 핵심적 여러분이 만약에 일순환에서 만약에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다 그러면 그 나오는 판례 4줄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고 뭐 위협하는 처분 시 이후 사유는 안 된다. 요것 정도 암기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는 판례 그 내용을 본문 내용을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근데 그런 유무는 뭐다?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의 차가 이 말 참 외우기 힘들죠. 이 형소법에 나오는 법리고 그 문구랑 똑같아요.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위협하는 기준 시, 즉 처분 시 이후의 사유는 추가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포섭이 지금 기존의 사유를 확 집어야 되고요. 새로 들려고 하는 사유가 확 집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근데 이러저러 하니까 기사동 있다는 거 우리도 배우지 않아요. 그죠? 판례도 이 사유와 이 사유 기본 사유 동일성이 있다. 이러고 말아요. 그럼 우리도 할 게 그거예요. 주저리 쓰는 거 아닙니다. 요 두 사유만 딱 집은 다음에 요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충분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법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수한 법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자격받는 게 아니라 법률가의
초보 법률가라는 자격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가에는 천재가 없어요. 경험이 쌓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여기 뭐 노벨 물리학상 이런 타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안 해결도 그렇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별게 없고 그래도 5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딴에는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가 사회적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뭐가 논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사익보호성 논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문제도 좀 저는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해하고 있는 바하고도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재량행위를 놓고 요건은 갖춰졌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죠? 허가를 발령하지 않았다. 아니면 불이익처분을 발령하지 않았다. 적법한가? 이게 뭔가 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전회를 하면 결국 이게 재량인지를 딱 검토하는 게 나오고요. 재량이고 재량은 어떻게 심사해야 된다라는 걸 쓰고 재량의 한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 오류다라고 생각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보게 할게요. 지금 출제위원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한번 읽어봐요. 문제 소재. 뭔가 하면은 이 사건에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요건을 자 사례로 올라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례로 올라가셔서 끝부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이유로 임목벌채 허가를 하였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자 반가로 3번으로 오셔가지고 위 사례에서 을 시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하였다면 을 시장의 불허가 처분 적법한가 이걸 묻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소재요. 임목벌채 허가 요건을 구비했으나 신도들의 민원 자체가 중요해. 그 민원을 들어가면 뭐예요? 사찰 분위기 저해예요. 환경을 침해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왜 내 창문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옆에 왜 화장장이 들었으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거부하고 있으므로 임목벌채 허가가 재량 또는 기속재량인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 36조 3항과 시행규칙 2항은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신도들의 민원이 여기서 요구하는 타당성을 충족하는지도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 전제로 저는 이 사건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임목벌채 허가 성질을 한번 봐요. 보통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론이 나는 거고 그 주어를 국민으로 놔가지고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해석론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특이해요.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데 앞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면이에요. 그죠? 사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재량에 대한 일반 행위로서 판단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자, 일단 허가 여부인지부터 봐요. 허가로 가려고 하니까 2단의 서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단의 서술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서는 하는 거예요. 자, 2단의 서술 보세요. 허가란 법에 의해 금지된 자유를 금지로부터 해제하는 행위다. 자, 사안을 보자. 임목벌채 허가는 임목의 벌채라는 본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해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재량행위 여부를 봐봐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판례 일반론을 박아주는 거죠. 법에서 일반론이 따로 없어요. 법 규정은 없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판례를 찾아 법률을 가서 쓰는 거예요. 일반론, 재량의 여부는 근거법 괴문원, 당행의 성질, 당행에 속한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런 거 이제 그죠? 시험 보시는 분들하면 요 문장은 확실히 알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박아줄 준비하는 그런 문장에 속하겠죠? 이제 이런 거 다 공부하면 배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단의 서술을 해야 되니까 1단 서술 끝나고 이제 포섭을 한번 해봐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 제3항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을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 재량을 부여하는 이유가 구체적 사안에서 타당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니들을 보고 지금 입법자가 타당성을 확보하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재량을 준 거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답은 내야 되니까 쓴 거예요. 교수님 말이 따르게 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렇게는 말을 못 써요. 찾았어야 돼.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허가는 물론 통상 기속행위라고 한다. 허가라는 사정은 기속행위라는 걸 좀 징표하긴 해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에 비춰 임목벌체는 공익과 관련성이 크다. 그러니까 허가이지만 재량행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법문과 이 행위의 성질을 갖다 검토한 거예요. 왜? 판례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법문을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행위의 성질을 평가. 그래서 그거 맞게 이게 포섭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판례 쓰고 재량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섭하는 거지 뭐 포섭을 못해서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왜 갑자기 2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썼느냐? 그 요건을 위임하고 요건을 내가 다 정하지 않을게. 행정부야 니들이 요건을 정해. 이렇게 한 거 그게 위임명령이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아닙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에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재량준칙은 자 여기서 요것만 한번 그 여러분이 말하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논의만 마치 정규 강의처럼 약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뭔가 하면 재량이 뭐예요? 재량은 구체적 사안의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에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법 해석에 대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집행부가 1차적 판단권을 갖고 있지만 사법부는 어때요? 최후 판단권을 갖고 있어요. 먼저 판단은 못하고 네가 한 것만 다시 한번 내가 재검사할 수 있지만 단 의견이 불일치하면 뭐예요? 사법부가 이겨요. 그죠? 재량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차적 판단권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 사법심사는 못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기속행위일 때는 이놈의 행위가 100점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법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재량은 뭐라고요? 꽈락인지 아닌지만 평가하라고요. 그런 의미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자 재량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량이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간의 언어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언어로 요런 게 재량이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이미 재량이 아닌 거예요.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재량 준칙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영업정지할 수 미성년자 고용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우는 그러면 영업정지 뭐 3월에서 6월 내지는 영업허가 뭐 취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이 있죠. 그러면은 행정청한테 뭘 하려고 했냐면은 미성년자 고용은 당연한 요건인 거고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서 미성년자 고용하면 최대한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고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론 그건 좋다 이거야. 최대한 이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깎아야 될 요소는 없는지 고려해보라는 뜻이에요. 요게 뭔지는 언어로 포착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는 위반행위 횟수다.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타당합니까? 타당해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해서 나는 요걸 한번 선택해보겠다. 미성년자를 고용했지만 또 그게 네가 몇 번을 했는지. 그죠? 이게 재량의 준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다. 이러면 그거는 재량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위반 횟수다.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규칙편에 놔둬요. 왜? 시장이 다 이거 영업정지합니까? 아니에요. 밑에 내부위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해석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지? 요거 꼭 확인하고 위반 횟수 하는 거 해가지고 해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사해가지고 뭐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에 구속되나요? 행정규칙에서 구속이 안 돼요. 사실상 내가 참고는 하겠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하는 거예요. 뭐 규범 심사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건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게 재량 준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거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성년자가 고용한 사람은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자에게는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는 법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에다가 갑자기 영업 위반 횟수 이걸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에서는 갑자기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재량을 이렇게 하면 분명 법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헌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량일 때는 구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성이 없으면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불용 기준을 따라버리면은 불용에 구속된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못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행정규칙으로 보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왜? 이래서 이게 불용으로 정해놓으니까 왜 이래서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재량이 정해졌다고 해서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 행정규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쟁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으로 봐서 내가 사실상 내가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나도 구제적 타당 따지겠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얘기가 법규명령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지 않니? 이거대로 하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 안 돼서 걱정하는 거 잘 알아. 근데 이렇게 해도 법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어. 왜? 이 불용에서 보면 일반적 기준을 다 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어. 그리고 뭐 하면은 규범심사하면 되잖아. 규범심사하면 이거 해버리면 돼요. 사업부가 법률을 심사 못하는 거지? 하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그랬더니 행정규칙이 그거 너무 우회적이잖아.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권 여부 기준 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 규칙이 제재 처분에만 관련된 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서 분명히 많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쟁점은 제재 처분에만 나온다. 제재 처분. 제재는 늘 구제적 타당성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거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는 재량인 제재 처분이고 제재 처분 기준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잘 읽어보세요. 제재 처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준칙의 대표적인 거고요. 재량준칙 교수님들 다 쓰고 있어요. 재량준칙 대표적으로는 제재 처분 기준. 이것이 불용에 담겼을 때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세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암기했을게. 제재처분이 불용에 담겼을 때 행정규칙으로 보았고 제재처분인 과징금이 대통령령에 담겼을 때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계로 보였다. 제재처분이 아닌 시외버스 인가기준에서는 불용인데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세트로 외우잖아요. 교수님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 시외버스 인가기준 판례를 이 쟁점과 관련된 판례 들고 계세요. 우리가 책만 보고 쓰는 사람들이지 아나요? 그거 써야죠. 저는 물론 이제 권위에서 당연히 제가 밀리고 당연히 교수님이 더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발톱에 떼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책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저예요. 예, 저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안 썼다고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요. 어그로 끈다고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쓴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근데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근데 강사 양반 이걸 보면 상황을 보잔 말이야. 농림시평 정하는 사항 그 요건을 넘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제재 처분 기준 정하라고 한 거 맞아? 근데 일체를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재 처분 기준인 게 아니라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시외버스 인가 기준에서도 일부 시외버스는 언제 인가라고 하는 요건을 일부는 정해놔요. 1항인가 2항에서. 그리고 3항에 가서 기타 절차와 기준은 그 불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법조문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 쟁점이 나와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봐라. 이거 재량준칙을 정한 불용인데 행정규칙이다. 이거 하지 말아야 했더니 이유 없이 대법원에서는
제재, 처분, 판례를 들이밀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의를 들이밀지 말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출제위원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얘기지, 물론 교수님 견해 존중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리적인 게 아니라 항상 이해한 걸로 법리로만 놓고 쟁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배점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라고 하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사례 그 자체를 위해서 통제된 어떤 가공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또 법학 사례를 또 보는 스킬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배점인 거고요. 아무리 봐도 대상 행위가 재량 행위인지 여부, 재량의 심사 방법,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나? 이제 그럼 재량의 한계 위반했나에 대해서 좀 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신뢰보호라든지 이런 거, 부당결부 이런 거는 좀 쓸 게 있어. 이 사안은 비례 원칙을 써야 돼요. 그런 사안에서 사안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도 쓰면은 결국은 말빨 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저는 20점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 더 들어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2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썼고요. 그 다음 재량심사 방법과 재량의 한계. 가보면 이것도 1번은 딱 쓰셔야죠. 재량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양가로 1번.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규 해석 적용을 통해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행위의 재량 혜택, 재량 이유, 재량 일산 남용인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1번은 딱 써주고요. 그럼 그 더 써, 1번이 좀 남아있네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게 뭐냐? 유월 혜택은 알겠다. 일탈 남용은 뭐냐? 사실오인, 행정 1번 원칙 위배, 당해 목적 위반, 동기 부정. 그런 게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대상으로 한다. 1번은 딱 적어줘야죠. 임목벌체 불허가 양가로 2번. 재량 일탈 남용 관련하여 법규명령서에 따른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 44조 2항을 갖다가 판단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일단 판단하고 타당성 정부가 다시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타당성 심사 일환으로 행정의 일반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거겠죠. 굳이 들어가서. 행정규칙에 따른다면 어때요? 시행규칙을 고려하지 않죠. 그냥 행정규칙 일반 원칙 위반을 심사하게 될 거예요. 다만 행정규칙은 사실상 고려하겠죠. 간접적 효력 이렇게 나오죠. 행정규칙 효력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소개했고요. 그래서 사안 해결 들어갑니다. 사안의 경우 민원을 이유로 거부한 바 비례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했어요. 비례 원칙이라는 건 일반론 딱 써 2단에 서술해야 되니까 일반론 짧게 썼습니다. 비례 원칙이란 뭐라고? 행정의 목적과 이를 실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의 원칙, 최소심의 원칙, 산당성의 원칙을 내려고 한다. 자, 사안 해결 볼까요? 사찰의 고적하고 엄숙한 분위기라는 A 사찰의 신도들의 이익을 공익이라 보기 어렵고 재산권 및 자유권 행사라는 갑의 이익이 신도들의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아니면 적어도 신도들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성 원칙이나 최소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 위반. 목적 위반이라고 봐도 저는 이 제도의 목적에 반해서 신도들의 민원을 고려하는 것은 그래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결론은 수미상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문도 참 말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문 아시죠? 이문 한번 볼까요? 뭐 뻔한 문제예요. 딴 게 아니라 그 제3자의 행정관계고요. 물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 물환경을 침해하는 사람한테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주민이 불이익 처분 내달라고 하면 야구성 치는 뭐 그런 사건이니까 뭐 내용을 따로 뭐 읽지 않아도 빨리 보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빨리 칼을 휘두르란 말이야. 불이익 처분 해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행정개입 청구권에서 신청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특이하게도 행정개입 청구권을 논의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그게 잘못됐고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말하는 분도 있고 그걸 말씀 안 하시고 신청권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례는 분명히 행정개입 청구권은 이런 방법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권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신청권하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달라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도 천연덕스럽게 행정개입 청구권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신청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권위를 중시하는 법학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행정법에서 유일하게 수험가에서 이 부분만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득세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고 판례 문구를 받기 힘들고 그냥 뭐 나중에 뭐 수업을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사례문 다루면 이것도 다룰 거예요. 뭐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 이번에 뭐 거부 부작위가 나왔지만 자기 형태로 인인 소송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나마 이제 거부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만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청권으로 하세요. 그죠? 자, 1문을 보세요. 큰 2문 풀어볼게요. 권리구제 수단을 물었으니까 또 하나 놓치기 좋을 점이 뭔가 하면 이런 문제는 미리 이것도 의외로 미리 한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균형을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이건 포섭이 중요한 문제는 의무이행 심판 검토하는 거고요. 나머지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2번은 크게 뭐가 되면 로마자 2번이요. 밑에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밑부분에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사항에서 정확히 준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로마자 3번은 가구제 수단까지 있어요.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뭐 얼마큼 써야 되지? 장황하게 쓰거나 이름만 쓰게 돼요. 적절한 장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아마 배울 때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강의 다룰 때는 그 법조문 하면 됩니다. 이러면 넘어가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주제. 이거는 꼭 한번 써봐야 되는 주제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행정개입 청구권 논리적으로 쓰는 신청권 논리적으로 쓰는 게 문제였을 거고요. 거기 들어가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익보호성 도출이에요.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로마자 1에서 로마자 1의 2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로마자 2는 청구인 적격, 청구기관, 행정심판 기관 같은 걸 좀 썼어요. 요거부터 먼저 읽어보자면 이런 것도 부수적인 기술사항인데 이런 거는 잽을 잘 쳐야 되는 문제예요. 핵심적인 것도 잘 써줘야 되지만 잽도 쳐야지 궁극적으로 모든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잽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청구인 적격, 청구기관, 행정심판기관 짧게 썼습니다. 몰아서요. 그리고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행정소송에서는. 그것도 짧게 3번까지 써본 겁니다. 본안에서 과연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4번. 제목만 볼게요. 뭔가 하면 인용 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재결을 해야 될지 처분 명령 재결을 할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려면 이 문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판례는 없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조치 명령은 해야겠지만 뭔 조치 명령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찝어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4번도 꽤 큰 배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떤 지금 며칠 전에 이루어진 그 해설에서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드신 게 사정재결을 들었어요. 사정재결이 뭐예요?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위법하지만 네가 참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된 경우도 적지만 명백한 사정을 주지 않는 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건은 사정재결이 쟁점이 돼요. 행정사건은 다 공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쟁점은 명백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 그거는 경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교수님들의 견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할게 다른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의무이행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적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가지고 1번 로마자 1-1을 한번 볼게요. 부작위인지 여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판례 요거 핵심적으로 하는 거 요거를 확실히 박아주는 거는 뭐 내년에 이제 안 나오겠죠. 거부나 부작위가 이게 한번 했으니까. 근데 네네. 근데 왜 청구인 적격부터 하죠? 대상적격부터 해야지.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행정개입 청구권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을 쓰게 되겠죠? 맞죠? 그래 의무이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효성 확보책 가구에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무이행 심판도 써야 되잖아요. 의무이행 되느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청구인 적격부터 쓰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죠? 행정소송에서 대상적격부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행정개입 청구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게 판례처럼 하세요.
좋잖아요. 판례처럼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요렇게 좀 줄였어요. 신청이 있지만 행정청이 응답이 장기간 없을 것. 처분하여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을 걸 요구한다. 이게 부작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판례는 신청권은 뭐다? 인용이라는 만족을 얻을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응답 요구권이며 구체적인 인용 여부 본안 판단 사항이다. 제가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뭐 벌써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벌써 예. 자 가봅시다.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추상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요거 문구 확실히 콱 박는 거예요. 학설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요 정도로는 박아놓을 수 있겠죠. 패턴이 보이시기라도 하면 다행인 거예요. 패턴으로 우리 하는 거예요. 영화 대사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막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자 수학이 뭐다? 수학은 이해 아니다. 수학은 패턴이다. 암기해 이런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뭐예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 자 법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논증이고 논리고 이해라고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있다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쓰시고 검토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거예요. 패턴이에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일반 추상적 신청권의 존부를 처분성 여부와 연결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상 적격부터 쳐낸다는 거예요. 원고 적격 들어가지 말고. 즉 이것도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반대견은 뭐예요? 권리구제 수단의 폭을 좁힌다고 그래요. 원고 적격설은. 그게 뭐예요? 대상 적격 일단 봐주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소각한데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 서로 다 소각하잖아요. 근데 요거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하나 밝혀지는 사실은 뭐예요? 아, 대상 적격은 먼저 검토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네? 어떤 점에서 노골적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검토할 때는 물론 어떤 견해를 취하면 어떤 견해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고토에서는 제가 취하는 견해 검토를 얘기하게 되죠. 아니면 취하지 않는 견해의 검토는 앞부분에 깔면서 그렇지만 이거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골적인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막 얼굴이 빨개지나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사안 해결의 핵심은 뭐예요? 신청권이 있다는 건데 신청권은 뭐로 연결돼요? 사익보호성 도출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정말 참담해요. 국가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의무에서 사익보호성을 그거 아니에요. 참조 조문에서 상경 도출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 갑이 신청한 권한은 물환경보전법 39조에 근거한 것이고 물환경보전 39조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고 해도 강행규정이에요. 자꾸 뭐뭐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강행규정성을 따로 또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행규정이 할 수 있어도 자기 뭐 마음 맥힘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나중에 뭐 설명 구체적 사실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 강행규정이 되고 구체적 사실이 아닐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 안 됩니까? 법 자체로 이게 강행규정이고 아니고가 정해지는 거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규정의 의미가 바뀌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강행규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재량이라는 권한의 성질이 강행규정성 인정하는데 제약이 될 수 없다. 요거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의 성질을 하명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 A 시장을에게 처분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개선명령이 공익과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사업자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하다. 불이익 처분에 이걸 수범자 이론을 할 수 있고요. 소극적 자유권에 구체적 성질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지 불이익 해놓고 아 너는 사실상 불이익이야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불이익의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권한의 요건을 설정한 거죠. 그죠? 이 요건이 아닐 때는 칼을 휘두르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근 주민이 조치명령의 발령으로 누리는
발령을 하게 되면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익이 누리는 환경상, 건강상 이익이 우리 법질서가 보호하려고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이익인지가 문제가 돼요. 이걸 논증해야 돼요. 여기서 국가의 생명시 재산이 그거 아니에요. 자, 끌어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재가 뭐냐면 헌법상 환경권 보건권 규정을 갖다 들이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거로 국민에게 이익을 개별적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왜?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논쟁하는 법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그건 탈락이에요. 잘난 척 하려고 써주는 거예요. 점수 달라고. 자, 헌법은 그래. 헌법 갖고는 안 되겠어. 자, 물환경 보전법 들이밀게요. 물환경 보전법이 국민의 혜택을 위해 수질 오염을 인한 환경상, 건강상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제1조. 이렇게 써줘야 돼. 제1조에 건강상, 환경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있다. 싸우겠죠. 그 문구만 가지고 어떻게 반사적 이익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가봐요. 수질 오염 예방이 국가나 지방단체는 물론 국민의 의무로도 규정하고 있다. 3조. 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헌법 배우니까 아실 거예요. 헌법 규정의 의미, 구체적인 규정도 있어요. 소극적 자유권은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그 자체로 항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목록이에요. 그 외에 추상적 규정이에요. 추상적 규정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재판 규범은 될 수 있지 않지만 재판 규범이 되고 있는 규범의 해석 기준이에요. 자, 환경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경에 관련된 입법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입법이 마련되면 그건 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드디어 보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헌법 규정 등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말이 들어가면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환경 보전법의 몇 조에 있는 어떤 문헌이라든지 몇 조 조항 그리고 헌법이 이러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까지 종합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상 건강상 이익을 구체적 개별적 이유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법은 보호하고 있다. 사익보호성이 있고 따라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신청권을 부여한 거예요. 신청권을 부여해서 신청권이 신청권이 잘못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을 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응답 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꼭 이거 쓰셔가지고 나중에 고득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산문은 다 산문으로 아이고 참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까지 오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할게요. 이제 우리 사례 문제 생각해보니까 사례 문제 다룰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하면 되겠네요. 자, 산문 봐봐요. 문제부터 봐봐요. 15 임용 받았고 15 임용 때는 결격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규 임용 됐고요. 정규 임용 때는 결격사가 없었어요. 그런 사안이에요. 위 15 임용 처분의 법적 효력을 설명하네요. 일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문제 해결로 가볼게요. 그 설문일에서 이 사건 15 임용의 처분의 효력이 됐습니다. 며칠 전, 이틀 전인가 그 해설에서는 가행정행위라고 하셨고요. 가행정행위에 무려 10점 중에 4점을 배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서가 이 사건 15 임용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에 해당된다. 임명행위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고 공무원상 계약이 있는데 처분인 임명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행정행위다. 가행정행위에 만점 배점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그건 좀 짧게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자 가행정행위는 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행정행위 편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하지 않았어요. 뭐 가행정행위라고 뭐 동의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행정행위라고 해도 가행정행위라고 하는 성질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가행정행위가 이거를 본행정행위가 있으니까 본행정행위만 행정행위로 보자는 견해와 가행정행위도 이미 독립적인 행정행위로 보자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안 보는 견해는 아예 이거는 공무원상 임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논리는 반대예요. 가행정행위를 볼 수는 있는데 가행정행위를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가행정행위가 의미가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본행정행위가 나왔을 때 본행정행위에 구속력을 미치는가가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 가행정행위 자체만의 효력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가행정행위인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정행위인지가 중요한 뭐 이미 결론 났으면
물론 행정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죠. 어떻게 효력을 봐야 될지. 그건 중요하지만 행정행위로는 보고 있잖아요. 공무원 임명이라. 그러니까 가행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 성질은 저는 3점 내지는 4점이에요. 임명행위로 한 다음에 결격 사유 있는 임명행위 효력은 뭔가라고 써주는 게 저는 6점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문제 소재를 일단은 문제 소재에서 저 보세요. 신분관계를 발생시키는 임명으로 끌어들였어요. 임명행위다라고 해놓고 근데 임명행위인데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형을 받고 뭐 했으니까 공무원대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를 갖다가 적시했어요. 요거는 참조조문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법전에 있을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이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격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관계를 좀 갖고 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날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약간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2014년 5월 1일 갑을 국가공무원 15로 임명한 행위는 결격사유자에 대한 임명행위다라고 하는 까지 또 도출을 했어요. 응? 결격사유자에 대한 임명행위 효력에서 견해가 대립된다. 이제 견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 실수를 했네요. 공무원의 임명이라고 하는 건 도출했는데 그게 협력을 받는 처분이냐 아니면 국법사 개략이냐는 제가 놓쳤네요. 뭐 그런까지 써주면 더 점수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결격사유에 대한 판례는 채널 또 이렇게 짧게 썼어요. 결격사유의 존재는 일반 기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설과 그러니까 임명 요건을 크게 두 가지 나와요. 성적 요건, 결격 요건 이렇게 따지거든요. 결격 요건은 나중에 당연퇴직 사유가 돼요. 그래서 무효설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당연 무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 다음에 요 사유가 생기면 바로 소멸돼 버리거든요. 행위가 필요 없이 다른 구체적인 행위. 근데 이미 이런 요소를 안고 있는 애한테 임명행위를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무효가 돼야죠. 공무원 신분이 된 다음에 무효. 공무원 신분이 된 다음에 소멸. 이건 웃기잖아요. 그냥 소멸. 그래서 여기는 중대 명백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 중에 당연퇴직 사유에 비추어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고 행정청은 임명행위는 무효다라고 짧게 썼어요. 10점이에요.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지만 더 짧게 썼어요. 시간이 없어요. 뻔한 문제고 짧게 썼지만 남들이 쓰는 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테크닉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참 이문 정말 선생님들 정말 가슴을 치고 울고 싶어요. 왜 시간 없는데 1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마지막 문제로 넣으시면서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다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문제를 보면은 결국 뭔가 하면 정규 임용을 했고 정규 임용 처분을 한 다음에 그 취소를 한 거예요. 이 취소가 적법한지 물었어요. 취소가 뭐 직권 취소인지 뭔지 아직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어요. 임용 처분은 취소고 임용 처분이 처분이고 그 취소는 직권 취소 왜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15임용이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인 15임용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정규 임용은 무효가 아닐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취소하는 건 뭐예요? 직권 취소가 아니에요. 사실행위예요. 통지행위가 돼버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첫 번째 정규 임용이 특이하게도 뭘 했냐면은 유효한가? 이걸 먼저 검토했어야 돼요. 12임용 무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별개 행위라는 거예요. 별개 행위고 요 때는 정규 임용 때는 결격 사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요건 일단 유효다. 그럼 하자니 이제 취소가 직권 취소예요. 그럼 취소권이 있어야 돼요. 취소권이 뭐예요? 하자가 있냐는 거예요. 하자는 있어요? 있어요. 성적 요건이 없어요. 성적 요건이 뭐예요? 15로서의 근무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5가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로서의 근무 기간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요걸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취소 사유인지까지 사실은 검토했어야 되죠. 이걸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취소가 직권 취소란 얘기를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취소가 나오면 취소 요건이 있어요. 취소 한 개 해야 돼요. 뭐요?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가행정행위를 썼다면, 가행정행위 구속력을 썼다면 더더욱 풍부하겠죠.
그죠? 취소의 한계. 즉, 아니, 15이면 그냥 해놓고 잘해놓고 문제없다고 해놓고서는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없다고 한 거야. 발령해 줬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와서는 왜 또 15인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정규임용 신뢰 지금 침해되고 있잖아요. 그거 검토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절차하자가 나오면 이건 세트로 쭉 나와요. 뭐가 있냐면 세트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절차하자 여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는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럼 절차의 하자가 처분의 하자를 이룬다면 그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게 따라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효력까지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처분이 적고 판가까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써줘야 돼요. 자, 절차의 하자 여부가 있는 거 따지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따졌어야 돼요. 근데 그 전제로 뭐예요? 잊지 말았어야 될 게 이게 혹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는 아니냐.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요걸 검토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전통지 위반 맞나? 요걸 검토했었어야 돼요.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요거는 같은 거라고 쳐요. 요거는 뭐 결국 이거라고 쳐요. 요거는. 그럼 2, 3 이걸 써야 돼요. 보세요. 이거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판례에서도 이 판례가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차하자 있는 건 이제 뭐예요? 이제 또 다른 사건이면 그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판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검토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해요. 예? 그 10점만 써야 돼요. 아마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15분 남았어요. 정말 잔인하지. 선생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구하는 게 뭘까요? 법지식 당연히 알아야 되고 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침착함 뭐 이런 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미칠 거야. 그러니까 급했을 땐 뭐만 보였겠어요? 이것만 보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거하고 요것만 쓴 사람들. 요거 못 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못 쓴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까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거 없고요. 연습해. 사실은 쟁점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서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분류해 보자면 올해 1문의 1처럼 쟁점을 그대로 던져주는 문제도 있어요. 던져주는 문제와 쟁점을 숨기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쟁점을 숨기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형태가 뭔가 하면 숨은 그림처럼 발견만 하면 명확해, 쟁점은. 근데 그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런 것처럼 또 두 번째 쟁점을 숨기는 게 뭔가 하면 이번에 1문의 3 같은 거예요. 숨은 그림이 아니라 약간 뿌옇게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0점이라서 큰 제목만 보세요. 저는 그럼 설문 1을 어떻게 해결했나? 정규임용 하면 그다음 갑에 대한 정규임용 취소 성질을 쓴 거예요. 이 얘기 쓴 거예요. 혹시 이게 그냥 사실 통지행위 아닌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의 무효라고 하는 지금 법률관계 무효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 통지하는 것뿐이라면 직권 취소의 한계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죠. 처분에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사실행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위해서 1번 나왔고요. 취소권이 있다는 것까지 거기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막 다른 그 취소권은 있어. 이거는 막 논증하기도 막 힘들었어요. 어떻게 줄이고 막 시간이 저도 그런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취소의 한계 이것도 참 중요한데 막 시간이 막 가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만 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3번 행정절차법 배제 여부 쓴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판례만 막 갖다 들이박은 거예요. 이래도 돼요. 왜? 배점이 10점이에요. 이래도 지금 보면 배점보다 많이 썼어요.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줄여도. 2단 서술을 하지도 않아. 그냥 막 1단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번, 사전통지 의결제 기회 박탈이 위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 절차의 하자는 이제 4번에서 했고, 그럼 그런 절차의 하자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냐가 쟁점이 있는 거죠? 도저히 학설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안 달고 줄처리했어요. 네. 그래서 사안 해결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시험이 이랬고요. 또 한번 요것도 뭐 사례 해결을 한번 보는 사례 해결을 한번 해보는 뭐 공부하는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제 기출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기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